이제 논찬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논찬을 한 분의 발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찬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송칠섭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우리 오재길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이고, 또 김진우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는 김성 선생님이, 신일진 소장님 발제에 대해서는 이봉수 선생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재길 선생님께서 송칠섭 선생님의 발제에 대해서 좀 논찬해 주시고, 또 본인의 생각 또한 10분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현초에 근무하는 오재길입니다. 생생한 발제글 잘 읽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송칠섭 선생님의 글이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존경은 존경이고, 토론자로서는 공적으로 사실은 평소에는 까칠하게 토론을 임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의견에 동의하다 보니까 토론의 묘미가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아주 화끈하게 까든가 아니면 뭐 잘근장을 씹어주든가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마치려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해서 제 토론자의 소임에서 벗어나는 짓이긴 하지만 역변의 시대에 몇 가지 생각할 지점과 제 생각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의 핵심 개념을 뭘로 할 것인가, 교육의 본질을 뭘로 할 것인가, 역할을 뭘로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와 송 선생님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만남. 앞에 두 분 발제자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교육정책은 이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일수 단축했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시수 조정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긴급 돌봄 들어오죠. 여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온라인 수업을 전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느낌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온라인 수업의 핵심 개념을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재현하고 대처하려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에 강점이 있죠.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능과 소질, 잠재력들을 끌어내는 교육에서는, 또는 인격적인 만남에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여전히 수업 지수 맞추라고 그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시간표도 맞추라고 그러고,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아직까지 교육제도가 온라인 수업에 전환 모드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마찬가지로 이 시수와 진도 앞에서 굉장히 무력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역량중심 교육과정, 뭐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대강화, 유원화, 그다음에 교육과정 분권화,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평상시 때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권한 아래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이 시점에서 가장 무력하게 주저앉는 거죠. 어디 앞에서? 시수와 진도 앞에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발제글에 보면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심지어 잠시 업무를 미뤄도 문제가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송칠섭 선생님께서. 임무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업무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와 임무 사이에 괴리가 없는 게 좋습니다. 이 디커플링이 없는 상황이 좋은데, 지금 업무 때문에 임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빨리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고요.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어긋나는, 임무에 어긋나는, 업무 때문에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 이건 굉장히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서는 결국은 교사들이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철학의 일상화, 그 다음에 질문의 상시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사의 존재론적 삶을 더욱 빛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식과 표준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상황, 교육과정, 예산 등과 같은 법적 규정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전통은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없고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외국에서는 대체로 하지 말라는 법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데 이 법 전통이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은 뭐 둘째치고라도 굉장히 답답한 대응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빨리 얘기도 해야 되고 이참에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 업무 경감도 마찬가지로 이때 같이 코로나19와 함께 같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직 체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명하달식 맞습니다. 기업체로 보면 워터폴 방식입니다. 근데 요새 기업체는 애자일 경영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권화된 시스템 속에서 작은 규모의 고객들을 접하는 그 작은 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당연히 국가적인 위급 상황일 때 교육부에서 선제적으로 의사결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세한 것까지 학교에서 모든 학교, 12,000개 학교가 교육부의 입을 바라보고 교육청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교육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보다 세세하게 규정들을 따지고 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이 모습이 굉장히 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부의 핵심 의제가 교육자치, 학교자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학교 자치마저 고사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현명한 답입니다. 바로 현답이 되는 이 상황은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수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시스템과 인식과 우리들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논지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시대적 상황이 하도 예민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 바깥을 보면 우리들에 대한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동료 학교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따뜻한 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원은 교육 공무원의 줄임말입니다. 교육 공무원의 역할은 교육공무원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교육공무원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며 교육을 통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남의 자식, 내 자식처럼 가르쳐야 될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살펴야 하는 서글픈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식과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가늠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만 얘기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극복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좀 이겨내야 될 대상이지 한계에 갇혀 있거나 한계가 핑계가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송칠섭 선생님의 발제글에 대해서 이 발제도 아닌 토론도 아닌 어정쩡한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토론회 기획하면서 사실 이제 주로 우리 좋은 교사 운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중심으로 좀 많이 좀 모셨었고 그러면서 사실 어떤 논쟁으로 흐르기는 좀 어려운 토론회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대신에 좀 서로의 논의들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좀 그런 논찬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오재길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댓글에서도 이렇게 공감들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뭐 초등에서 지금 긴급 돌봄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우지원 선생님, 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네, 뭐 교무실 청소 때문에 요즘 이슈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 이종철 선생님께서 그 학교 자율에 맡겨야 빠르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교육부 교육청 지침에 매이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에 강력히 동의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지원 선생님 또 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지침에 맞추어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두 번째 논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 김진우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우리 덕양중에 계시는 김성수 선생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우 선생님 발제문은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잘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없는 학교에서 정신없이 온라인 수업 준비하면서 좀 동료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좀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교사의 쓸모에 대한 고민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재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김진우 선생님의 발제에 어떤 논박하는 것보다는 김진우 선생님의 의견에 제 의견을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저도 교실에서 줌으로 아이들 조회하고 수업하는데 이렇게 좀 어디다가 이렇게 눈을 둬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현승원 선생님 보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코로나 때 이제 왜 앞으로 세계 흐름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관심을 좀 많이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메르스 이럴 때보다. 근데 이제 좀 거기 뭐 많은 역사학자들, 뭐 많은 학자들이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뭐 이제는 뭐 BC, AC로 나뉠 거다. 뭐 비포 코로나, AC 코로나로 나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좀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지나가겠지만 지금 내린 결정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과도 크게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적용해 보면 온라인 개학의 상황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우리의 교육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의 우리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 그리고 지키고 회복해야 할 것, 그리고 요구해야 될 것,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은 이제는 좀 오랜 시간 지식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은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교사 연수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한 30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등교 개학을 하면은 18시간 정도를 우리가 평균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될까? 또 오늘 보건 선생님께서는 무슨 우주복 같은 이런 가림막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들에게. 그걸 쓰고 어떻게 40분 동안 떠들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포기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제문에서는 표준화된 지식의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이제 스타 강사보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숨이 차서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식 전달자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를 매개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전달하는 교육은 이제는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EBS나 이런 좋은 영상을 틀어주면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사의 쓸모를 부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우린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전문직이라면은 사실은 본인의 행위에 대한 계획과 판단의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영상을 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리가 어떤 전문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전달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는 교육과정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사 실제감, 뭐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과정 주체성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교육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계획인데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도 교사는 교육과정의 전문가고 또 교육과정 실현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황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실현해서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서 아이들의 그런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보면서 다시 그런 좀 역할들을 다시 계획을 되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교육과정 주체라는 말이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사실은 그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많이 이렇게 좀 강요당하는 역할이 됐었는데, 이제는 교과서를 전달하는 역할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런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좀 우리가 다른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하고 주체로서 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그의 역할들을 이번에 이제 잘 하시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수학의 발견이라는 대안교과서를 쓰는데 이제 그 수학의 발견이라는 대안교과서를 쓰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EBS 온라인 강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설문지로 수업안을 만들고 설문지에 동영상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자로서 쓰면 정말 가능한 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좀 학교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성은 정치적 제도가 아니라 좀 생활의 양식이고 좀 소통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가 되게 민주성에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의 교수님이 제안하고 또 경북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병원에서 실현하고 그걸 정부가 이렇게 이제 제도화한 게 사실은 드라이브 스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온라인 상황에서 어떤 플랫폼을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학교마다 많이 했는데 뭐 구글 클래스룸을 쓸 거냐, EBS 클래스룸 쓸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때 학교가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대로 좀 공유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 학교의 민주성이 제대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저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위기가 올 거니까 우리가 그런 민주성을 가지고 학교가 선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저는 평가에서 점수와 등급에 대한 부담을 좀 해방시켜 주기를 사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우 선생님 발제문을 읽어보시면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요구이고 교사로서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아이들의 이 온라인 상황에서 과제를 주고
그것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좋은 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평가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평가에 주어지는 점수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이 개학해서 이제 다양한 시험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거기서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잖아요. 점수에서의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는 교사에게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부모에게도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점수에 대한 부담, 등급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친구보다 내가 덜 점수를 받을 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좀 요번 학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버리자, 이런 것들을 좀 사회에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이제 아주 쉽게 더 말하자면, 저는 고3을 제외하고는, 만약 고3이 어렵다면 중1부터 고2까지 자유학기제처럼, 그러니까 점수를 주지 않고 아이들의 피드백을 준 것을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평가로 주는 방식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피드백에 맞춰서 또 자기의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학원 다 가고 있거든요. 학교는 안 가지만 학원은 가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점수를 남들보다 더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그런 부담감들인데, 그런 것들을 요번 학기만이라도 좀 없애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요구하자는 거죠.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요번 학기에는 점수로 평가하는 거, 뭐 이렇게 서열화하는 거, 등급화하는 거, 그거 좀 없애보자 라고 사회적으로 좀 제안하고, 실질적인 좀 이렇게 평가에 대한 좀 주체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우 선생님의 긴 발제문을 읽으시고 이렇게 짧게 논찬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댓글을 보니까 몇 가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의식 수업에 대한 포기를 논하시다니 완전 빵 터졌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놀래서 빵 터지신 건지 아니면 뭔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렇게 모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좀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오늘 요게 좀 좋은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김진주 선생님, 네,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주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부터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지금과 같은 온라인 상황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다라고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평가에 대한 공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공감한다는 말씀 좀 있으셨고요. 평가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서열화가 걱정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을진 소장님에 대한 신을진 소장님 발제에 대해서 이봉수 선생님께서 논찬 교사 실제 그리고 실제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이봉수입니다. 제가 좋은 교사 운동 그 토론회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 그 앞서 2번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2가지가 좀 부담이 되는데, 하나는 제가 마지막 이제 논찬이다 보니까 빨리 끝냈으면 압박감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아까 댓글 보니까 신을진 교수님 댓글이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분의 그 논찬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만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성장의 토양 마련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신을진 교수님의 논찬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온라인 개학 중에 교사 실제감 뉴스 카드를 접했는데요. 아주 적절한 그 용어인 것 같아서 학교에 이렇게 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초안에 이제 신을진 교수님께서 온라인 개학 이후에 이제 학교의 고민이 좀 3단계로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많은 학교가 일단 EBS 온라인 좀 접근하기 쉬우니까 선택하신 것 같고, 나머지 학교들이 뭐 그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MS 팀즈라든지 또는 뭐 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수업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되게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게 주로 그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수업 동영상을 잘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 2, 3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업이 이제 학생들의 배움을 불러일으키는 건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론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인데 아까 댓글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상황 다르고 중학교 상황 다르고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법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초중고를 아우르는 방법론 같은 거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뭐 대원칙, 그러니까 교사 실제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감의 구현 원리로 4가지를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 존재감 나타내기, 수업의 흐름 이끌기, 피드백으로 다가가기였는데요. 한번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3가지 출석 인정 방식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EBS죠. 컨텐츠를 제시하고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제시형이 있었고, 이제 쌍방향 수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이 4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제 생각에는 플랫폼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플랫폼도 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어떤 플랫폼이 좀 부족하다면 그 플랫폼은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잘 개선을 해놔야 다음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나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는 일종의 따뜻한 공간 만들기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수업 전이나 수업 초반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뭐 이거는 EBS나 뭐 콘텐츠 제공형, 뭐 쌍방향, 뭐 과제 제시형 다 초창기에 해야 될 일이라 모든 형태에서 다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감 나타내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수업이 담당하는 교사가 세심하게 잘 설계하고 진행하는지를 느끼는 것과 관련이 좀 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EBS의 콘텐츠 제시형이 존재감을 나타내기엔 매우 취약한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제 실제로도 좀 학부모나 학생 중에 이제 비판하는 학생도 좀 많더라고요. 이게 선생님 수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업을 이렇게 우리가 듣는 거에 있어서 좀 비판하는 면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의 흐름 이끌기나 피드백 면에서도 좀 부족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EBS 온라인 교실 자체가 상호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 동영상을 올릴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한계에 기인한다고 보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피드백으로 다가가기가 면대면 상황이 좀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교육 환경, 예를 들면 부끄러움이 많은 문화라든지 뭐 일방적 강의 수업이 사실은 중심이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경우인데요. 그다음에 행정 업무가 과다하든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면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 오히려 피드백을 좀 더 잘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기술한 내용은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EBS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요도 EBS 좀 찍고 계신데 EBS가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EBS 플랫폼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 상태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고려돼서 좀 재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김준호 선생님은 세종과학고라 이제 과학고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어떤 어떤 표본의 대표성은 없지만 일반적인 학교의 경향성을 좀 볼 수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컨텐츠하고 교사 실제감에 관련돼서. 그래서 2학년 학생 136명, 3학년 8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뭐 그 결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EBS 동영상 수강에 대해서 이제 2학년 학생들은 뭐 과반보다 못한 학생들이 좀 좋아했었고 3학년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3학년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좀 EBS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실제로도 또 학교에서 대부분의 3학년 그 교실 보면은 선생님들도 EBS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고 교사 자체 제작 동영상 중심의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2학년 마찬가지, 3학년 마찬가지 거의 뭐 80% 정도 학생이 이 수업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시간 쌍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실제 만족도는 높지 않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크더라고요. 렉이 걸린다든지 끊긴다든지 하는 상황이 좀 많았고 또 어떤 자기 집안이 시끄러운 거죠. 막 뒤에서 동생 뛰어다니고 막 이제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면도 있고 또 저도 한번 실시간 해봤는데 저는 여고인데 학생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반쪽만 비춘다든지 뭐 이렇게 뭐 무슨 마스크를 쓴다든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화하고도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외로 좀 그랬었고요. 교사 실제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사 실제감이라는 말은 애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 카드뉴스에 그 정의 내렸던 그 방식을 한번 설명하고 한번 물어봤는데 과반 정도의 학생이 교사 실제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학생도 한 40%, 30-40%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오프라인 수업이 교사는 실제하지만 정말 교사가 실제감이 있는 수업을 해왔던가. 저는 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뭐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의 문제점도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온오프라인 똑같은 것 같고요. 교사 실제감이라는 거는 온라인에서만 제시해야 되는 과제가 아니고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도 제시해야 되는 동일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수업 동영상 적절한 시간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뭐 거꾸로 수업이나 이제 이런 거 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10분에서 15분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하다고 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희 학교만 해당되는 거지만 뭐 70%, 60, 59%, 67%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평가로 갈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거꾸로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수업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10분, 15분짜리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선생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려면 20분에서 30분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동영상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동영상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과제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50분짜리 수업인데 수업 동영상이 30분이면 과제는 20분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블록 수업 같은 게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라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2시간을 묶어서 30분은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까 김준호 선생님 말씀 글을 읽게 한다든지 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충분히 과제를 하게 하는 그런 그 시간표의 융통성 이런 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대미문의 사회적 실험이 공교육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이라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약간 빨리 개학했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그럭저럭 잘 이렇게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안 문제도 사설 이메일하고 메시지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처럼 엄청 얘기하다가 먼저 빨리 철거를 한다든지 스스로 처리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거꾸로 수업 얘기를 많이 하면 반대 엄청 하셨거든요. 이거 동영상 누가 만드냐. 근데 이제 적어도 동영상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 이제 만드시는 정도가 됐고 하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도 있게 돼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학교는 거대한 온더잡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역량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역량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교사들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외쳤던 게 있잖아요. 행정 업무하고 과한 생활 지도만 없다면 교육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충실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 다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이유를 또 얘기할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여튼 간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배우고 수업을 구상하고 학생들과 이를 통해 이제 상호 소통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지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 하나의 상시적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사 실제감,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원리에 대한 고민이 살아있고 성장하는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의 설계에 핵심 원리로 작용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교사 실제감을 얘기하실 때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인데, 이제 느낌이 이제 그 정의하고는 달리 교사가 지금 이렇게 현장에 있다는 느낌, 그 정도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안에 보면 이제 수업 실제감 얘기도 하셨는데, 오히려 수업 실제감이 좀 더 그 느낌을 더 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되게 기억나는 댓글이 뼈 때렸다. 내 수업에서 정말 내 실제감 있는 수업을 해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청주의 김모 선생님께서 예, 뼈 때렸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좀 해주셨고,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제가 몇 분들 이렇게 좀 실시간 쌍방향에 대한 반응이 좀 의외다, 이렇게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고 상황이라 좀 특수한 건가 뭐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고요. 예, 요거 좀 의문시 된다. 예, 좀 더 이거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와 세 분의 논찬을 좀 쭉 들어봤습니다. 일단 좀 그 질문들을 좀 우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추후 논의를 더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저 박혜영 선생님 질문 올라왔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대구 명덕초등학교 박혜영 선생님이시고요.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신혁진 선생님 말씀 중에 온라인 수업 시대 굳이 나의 수업을 해야 하는가 의식이 흐려진다면서 내가 지향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이 뭔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진심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향하는 수업이 온라인으로는 안 맞아서 구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체 활동이나 놀이, 구체적 조작을 해야 되는 초등, 특히 저학년의 경우 선생님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채팅방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향하는 수업이 온라인으로 안 맞아 구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좀 특히 이제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 선생님들의 자괴감이 상당히 클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제감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요 토론에 직접 출연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좀 질문도 해주고 싶으신 분은 채팅방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 네. 조사님 덩달아 그 이봉 선생님 논찬에 대한 혹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질문을 주시고 네, 안 켜졌어요. 네.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된 느낌도 들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같이 이렇게 그 힘들고 낯선 상황인데 평상시에 하던 수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계신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온라인 수업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도 준비를 딱 하고 시작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구현이 되고 어떤 부분은 구현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은 지금 우리 선생님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장면에서 또 과목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찌 보면 열정을 가지고 교사 실제감을 드러내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선생님에게는 온라인 상황이 좀 좌절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사 실제감을 구현하는 이것은 어떤 원리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대면 상황과 똑같이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상황적 제약을 받을 때에는 조금 순차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 자신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실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경우는 온라인 컨텐츠들도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같이 해보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자괴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조차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선생님의 수업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마 조금 더 선생님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선생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작은 시도와 노력 그리고 그 느끼는 어떤 고민,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해보면, 아까 이제 김성수 선생님께서 이제 좀 지식 전달 수업은 끝났다, 굉장히 과감한 선언이셨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 상황을 보면 지식 전달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좀 김진우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글이 가지는 장점이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해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읽게 하고 이제 그렇게 글이 가진 장점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식 전달 수업에서는 글로 이렇게 잘 제시하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안 읽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또 이제 또 안내자나 환경 조성자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선생님의 이 관점에서 이 지식 전달 수업이 수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좀 가지는 생각과 또 지금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글 중심의 그런 충분한 어떤 피드백이 가능하다, 숙제와 피드백 중심의 수업, 여기에서 그렇다면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예. 저는 이제 김성수 선생님이 좀 급진적이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그 진심은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식 전달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입력과 또 그 처리와 또 출력이라는 단계로 나눠 보면 이제 입력의 독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강의를 듣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과정에서 토론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출력 과정에서 글로 쓰든지 발표를 하든지. 근데 이제 입력이 없으면 이후에 처리랑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교육에서 너무 입력에 지금 치중하다 보니까 그 토론이나 글쓰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약해졌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 이제 이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했을 때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사실 교사의 강의, 그다음에 뭐 교과서 같은 것들은 이제 보조적 자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사의 강의가 빠진 시점에서 그거를 동영상, 강의 동영상으로 메꿔 넣을 거냐, 아니면 그걸 넣지 않고도 바로 학생이 텍스트와 직면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전통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습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그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떤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라기보다
오히려 원래 우리가 했던 그 학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자면 이제 숙제의 가능성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실 바깥에서 그다음에 수업 시간을 넘어선 그 전체 학생들의 시간을 놓고 학생들이 직접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 과정에서 강의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거기는 힘을 빼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댓글에도 좀 비슷한 대답들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우지원 선생님께서 지식 전달 수업과 지식 기반 수업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든 지식은 기반이 돼야 되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고전적 방법이라 할 수도 있는 지식 전달 수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희정 선생님께서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생과 직접 소통이 좀 어렵기에 학부모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학부모님의 어려움을 최대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님들도 그것을 본인들의 수고라고 불평하기보다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송칠서 선생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실 송칠서 선생님이나 또 그 주변 선생님들 보면 3월 2일 초반부터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하면서 이렇게 배움 꾸러미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면서 일찍부터 사실은 이 상황을 대비해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요 이희정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커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그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그런 배움 꾸러미를 하고 하려면 어쨌든 학부모의 역할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게 안 되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좀 그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 오셨는지 혹시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학년과 또 저학년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데 초등학교 자체는 초등학교 1학년 상황과 초등학교 6학년 상황이 너무 큰 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김영식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뭐 떠오르는 생각은 특별하게 상황이 좀 어렵다. 다만 지금 지난번에 서울에서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이제 퇴직자 이용하는 그런 돌봄 그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지원하거나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뭐 고학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도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절차적으로 여러 번 안내가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월 하순쯤부터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후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선생님들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저희들이 이제 정리했던 것들을 교실론 길라잡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직접 이제 학생들을 교실에서 이제 찾아가는 부분들이나 그것들 이제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선생님도 좀 계셨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질문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좀 더 교육부뿐만 아니고 좀 더 어떤 행정이라든지 어떤 지금
지역센터에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 질문들과 또 말씀들이 좀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김진우 선생님께도 좀 같은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종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김진우 선생님께서 길 잃은 학생들을 돕는 AS가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좀 온라인 수업을 잘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돼서 좀 많이 힘들어한다. 저학년 아마 더 그럴 거다. 좀 AS가 중요한 역할이라면 여기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못 드릴 것 같고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문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문제가 있는데 이제 방치되는 아이들 그는 뭐 전화 몇 통하고 이 정도로는 특도 없는 아이들이 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문제라고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드러난 거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교에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묻혀서 뭐 했겠거니 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방치돼 있는 거라면 지금은 이제 그 들어오지도 않고 뭐 과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놈을 지금 끌고 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잠복되어 있던 문제를 끄집어낸 거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의 현안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거죠. 이제 오프라인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다시 덮일 수 있는데 그건 덮여지면 안 될 문제다.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이거 해답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출결을 지금 온라인에서 할 때도 들어왔냐, 뭐 퀴즈 하나 풀었냐, 이거로 하는 거는 그 문제를 계속 덮어버리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업에서 요 정도까지는 와야 출석이다 혹은 합격이다. 어떤 질 관리로 이제 실제 성취를 보는 식의 진짜 피드백이 아니면 결국은 지금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계속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다. 어떻게 이거를 표면화시킬 거냐. 이 문제를 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답은 없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좀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오재길 선생님. 예, 지금 학습 결손은 뭐 오프라인 때도 있었고 온라인 때도 심화될 건 분명한데 그럼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생기는 학습 누수 현상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학습 결손 온라인 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가성비 떨어지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때 이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때도 중층적 그다음에 다방면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듯이 온라인 수업 때도 끝나고 나서라도 또는 온라인 통해서라도 다방면으로 좀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지금 손 놓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굉장히 혼날 얘기이긴 한데 제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업 일수 단축하고 수업 시수 조정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방학은 과연 성역일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우리가 190일에서 지금 줄였잖아요. 365일 중에서 190일이단 말이에요. 나머지 시간 이거는 노타치해야 될 고유한 성역인가? 이건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게 없으면 그때라도 애들 누수 현상 있는 거 결손 조치가 누가 하든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얘기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의제만 던지는 걸로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좀 발언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이상수 선생님 혹시 온라인 해제하시고 들어오셔서 요 댓글에 남기신 이야기를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요 스피커로 나올 겁니다. 저기 요 스피커로. 좀 소리가 나오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될까? 갑자기. 지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이상 선생님 혹시 지금 말씀 네네 혹시 거기 잠깐만요. 뒤에 왜 소리가 안 나오죠? 잠시만 이상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 여기 6번 좀 켜주세요. 저희는 목소리 나와요. 네. 켜져 있어요? 오디오 잡혀 있는데 좀 소리가 안 펑션 누르고 저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저기 F 소리 높이는 거. 네, 소리 많이 높였는데 지금 저 스피커로가 안 잡히고 있어요. 6번. 지금 이상수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쪽으로 나오는 거 같아 소리가. 여기서 아까 추출이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 안 들리시죠? 네네. 그치. 저도 아이고 요거 스피커 켜면 참가자들끼리는 들리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플로어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주신 게 아니라 논찬에 대한 생각을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좀 직접 듣고 싶어서 사실은 부탁을 드린 건데. 선생님, 허울이 생깁니다. 네, 그 줌에 참여하신 분들은 충분히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저희 내부로는 지금 스피커가 크게 안 나와가지고 잘 안 들렸지만 예, 역시 차라리 전달할 걸 그랬네요. 네, 지식 단순 전달 수업은 지향돼야 되지만 그러나 지식을 이해하고 사고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재창조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의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반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의 삶과 좀 연결될 수 있는 지식을 이렇게 그 연결 지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데이터를 모으고 좀 이렇게 필요한 지식으로 좀 가공하는 연습, 그런 어떤 지식 기반 수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토론회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거 테스트를 한 건데 막판에 안 되니까 속상하네요. 네, 혹시 그 지식을 뭐 전달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네, 전달하지 말자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숨이 차기 전까지 좀 전달하는 것보다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제 줄이자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원래 이제 배운다는 건 사실 자기가 얘기하면서 배우는 게 더 큰 거지, 들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얘기하면서 배우는 게 더 큰 거라는 건 선생님들도 다 아시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이들이 찾아보면 더 쉽게 그것에 대한 지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더 알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마스크가 썼는데 말할 수 있을 만큼만 지식 전달하는 게 딱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오늘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재길 선생님. 제가 초동이어서 초동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상시 돌봄과 그다음 긴급 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중에 만약에 부분 등교가 되면 상시 돌봄과 긴급 돌봄과 온라인 수업과 부분 등교 학생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교원들이 이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간의 이목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초등교사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뭐 애들 있으니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오죽하면 페이스북에 동화책 얘기도 했습니다. 페스탈로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워낙 이 의사가 환자들 바느질도 해주고 더러워진 옷도 빨래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페스탈로치가 아들이 의사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병만 잘 고쳐주면 되지 무슨 환자들 옷도 빨아주고 바느질까지 합니까? 사랑해서 그렇다. 병까지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페스탈로치 아버지가 의사로서 환자들 옷을 빨래해주고 바느질 해줄 때 내 업무의 정체성이 흔들릴까 염려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페스탈로치 아버지를 보면서 저 의사들도 저렇게 병도 고쳐주고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까지 해주는데 다른 의사들도 좀 그렇게 해주지 그런 요구를 했을까 싶어요. 지금 긴급돌봄 선생님들이 대부분 해줍니다. 상시돌봄도 해줘요. 수당을 받건 안 받건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을 퉁치는 이런 일들은 적어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일반인들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초등학교 교원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의 본디 임무를 잘해야지. 근데 이 업무 때문에 지금 임무를 못 해버리는 상황 되면 안 된다는 아까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김진우 선생님. 시간이 늦어져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온라인을 정해주겠습니다. 요거 김진우 선생님 질문하시고 답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짧게 한마디씩 하시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신울진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봉수 쌤이 그 토론하면서 이제 플랫폼별로 어떤 실제감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플랫폼에 따라서 어떤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뭔가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 곳에서 질문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봉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좀 추상적일 수 있었는데 확장되고 그리고 매우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 가지 콘텐츠 유형 또는 플랫폼 유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관점을 가지고 보통, 유리, 미흡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해보신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저도 더 와닿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 설명을 듣고 그런 것 같아 하고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수업에서 플랫폼의 형식이든 강의의 형식을 정할 때에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같이 합의를 거쳐서 네. 들리시나요? 네. 여기 있네요. 그 줌이 안 좋은데 이렇게 뭐안 들어간다. 네,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리들이 적용되는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에 줌을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콘텐츠나 어쨌든 과제 이런 모든 것들이 스님이 생각하는 수업의 모델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아, 되는 건가요? 네. 네. 이야기가 자꾸 끊겨서 저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각각의 상황이 스님이 꼭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도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것은 좀 보충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제공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컨텐츠를 제공할 때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선택을 했는지 우리 김진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링크 시키는 거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황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었다. 굉장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 형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거기에 EBS 강의를 보고 나의 원하는 지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좀 미흡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전후로 선생님께서 게시판의 방식이든 아니면 보충하는 줌의 방식이든 그것을 통해서 보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그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정답을 가지고 이렇게 이 형태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또는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나가고 싶은 지점 그것에 대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발제자와 논찬자들 마지막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칠섭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달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잠깐 이제 들으면서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교원학습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혹시 다른 기회가 있다면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숙제와 피드백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혹은 교실의 상황을 넘어선 학생 전체 시간을 놓고 통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기획이 상상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훌륭한 컨텐츠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컨텐츠는 우리 스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컨텐츠를 볼 때도 학생들은 감동하고 또 집중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온라인 대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학생들이 가장 강의에 집중할 때에는 직접 만나본 스님을 내가 온라인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컨텐츠가 학생들의 집중을 불러온다기보다 오히려 만나본 스님, 근데 우리가 만나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스님의 강의일 때 그 강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있는 이때 우리 선생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제일 조마조마한 것은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겁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 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안 받는 거, 서열화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상을 가지고 사회에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가의 전문가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거는 뭐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를 너무 세밀하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 구조 자체가 우리를 평가의 전문가로서의 그런 걸 역할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와갖고 날씨가 되게 맑아졌잖아요. 또 굉장히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좀 교육에도 또 좋은 맑음이 될 수 있도록 좀 평가의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이제 온라인 수업이 상시적 선택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중부교육청 갔다 왔는데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병가가 있어서 쉬면서 온라인 수업을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병가는 병가인 거고 재택근무를 하려면 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강사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상시화됐을 때 우리가 고쳐야 되는 법과 제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좀 그런 준비들을 좀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이 확산 상황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짚어보는 시간이었다면, 저희가 이제 5월 그 22일과 6월 1일 2차, 3차 토론회 때는 어쨌든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고, 앞으로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전망, 그리고 우리 교육계가 보다 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후속 토론회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구, 경남, 또 전남, 광주, 부산 해운대, 여기저기서 지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저는 이 열의 자체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또 우리 토론회까지 함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발제자분들과 논찬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